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6번째 퍼포먼스입니다. 오늘도 날씨도 맑고 참 좋아요. 오늘도 퍼포먼스 시작하겠습니다. 딥스테이트 아웃. 대한민국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린 위헌 파면 선고를 재조사하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헌법 84조를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왜 탄핵이 된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지옥 같은 긴 시간을 잘 견뎌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돌아와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이 다스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 대상. 오늘 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계시는 달성사저. 먼저 애국가부터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씨 참 대통령님께 인사부터 드려야지. 대통령님 잘 받으세요.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너무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
화삼 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나의 조국 부르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우라말 손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빗땀어리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길이 보전하세. 삼국통일 이루까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어제부터 이제 이 연설문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연설하시는 영상을 직접 올려드리겠다고 변경을 하고 어제는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연설, 오늘 이제 읽을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연설하신 게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계 에너지 총회 연설인데 대구 엑스코에서 하신 거거든요. 2013년 10월 16일 날 대구 엑스코에서 세계 에너지 총회에 참석하셔서 연설을 하신 부분입니다. 잠깐 그 모습을 보고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가 에너지 삼중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모두에게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발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에너지 총회 특별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사회적 형평성, 환경 영향 최소화라는 에너지 삼중고는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삼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글로벌 에너지 협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 에너지 총회 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13년 세계 에너지 총회 약칭으로는 WEC입니다. 에 참석해 특별 세션 연설을 하였다. 세계 에너지 총회는 세계 가스 총회 WGC, 세계 석유 총회 WPC와 함께 세계 에너지 업계 3대 올림픽으로 불린다. 행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조환익 WEC 조직위원장,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피에르 가도닉스 세계에너지협의회 의장 등 세계 에너지 분야 리더들을 비롯하여
약 120개국의 7천여 명의 인사가 참가하였다. 총회는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이라는 주제로 화석 연료를 비롯해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셰일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준비를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에너지 장관 회의가 신설되어 WEC 사상 처음 민간 협력의 장이 되었고 미래 에너지 비전의 정책적인 실현 가능성을 제고되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에너지 산업을 창조 경제의 견인차로 발전시키고 창조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연설문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계 에너지 총회가 열리는 이곳 대구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선정한 세계 12개 태양의 도시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처럼 뜻깊은 곳에서 에너지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에너지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을 준비하는 이번 총회에서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도전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오랜 기간 인류의 역사는 더 나은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진보해 왔습니다. 특히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는 세계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오면서 인류에게 풍요와 번영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관련해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협의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에너지 안보와 사회적 형평성, 환경 영향 최소화라는 에너지 삼중고는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유가는 상시적인 백불 시대에 들어섰고 에너지 생산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고 전 세계적으로 13억 명에 달하는 인류가 아직 전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계가 에너지 삼중고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모두에게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발전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 가지 차원에서 에너지 대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글로벌 에너지 협력의 대전환입니다. 그동안 국제적인 에너지 협력은 주로 에너지 생산국 상호 간에 그리고 에너지 소비국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간에는 협력보다는 긴장 관계가 두드러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에너지 소비국들이 생산국의 발전을 도외시한 채 에너지 확보에만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 생산국들도 소비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는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삼중고라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글로벌 에너지 협력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아시아는 에너지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나라들과 에너지 공급 잠재력이 큰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윈윈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980년대 유럽의 러시아 가스 개발 도입 사례와 같이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모색해야 합니다. 북미 지역과 중국의 세일가스, 동시베리아의 석유와 가스 자원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역내 전력망과 가스 배관망, 송유관을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에너지 헌장 조약과 같은 통일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기반이 마련되면 대규모 민간 투자 재원 조달도 쉬워지고 에너지 인프라 개발을 위해 역내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금의 설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 경제 모델의 대전환입니다. 우리는 성장과 환경이 상충하는 전통적 에너지 경제 모델을 극복해야 합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IT를 접목하는 창조적 에너지 경제 모델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에너지 전략과 환경 개선 노력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의 에너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 영향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수요를 경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LED 친환경 자동차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신기술이 창업과 벤처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각국의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민간의 투자 재원과 창의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에너지 정책과 제도의 대전환입니다. 현재 대다수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과 제도는 화석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모두가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기존의 에너지 정책과 제도가 적합한 것인지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가격 체계와 규제를 조정하고 청정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지 않도록 지원 방식을 합리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세계 에너지 총회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 대전환의 모티브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한국은 반세기 만에 에너지 최빈국에서 현대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와 인프라를 갖춘 나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이지만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전체 수출액에서 두 번째로 큰 품목이 석유 제품일 정도로 세계적인 석유 제품 수출국이자 원전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간의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삼중고 해결을 선도하며 세계 에너지 시장에 건설적 기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창조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에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융복합을 촉진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이러한 창조경제 패러다임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ICT를 활용해 전력 소비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절약된 전력을 전력 거래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최대 100만 킬로와트의 전력 피크를 절감하고 3조 5천억 원 규모의 시장과 1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에너지 산업을 창조 경제의 견인차로 발전시키고 창조형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한국은 석유 수입국이자 석유 제품 수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입장을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정부, 에너지 관련 산업과 시민사회 간에 깨끗하고 안전하며 모두에게 이용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대화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에너지 장관 회의와 이번 세계 에너지 총회 등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를 잇따라 개최한 것도 바로 이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려가면서 글로벌 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에너지 분야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창의적 노력과 열정을 모으는데 세계가 뜻을 같이 한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내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에 적극 나섰으면 합니다.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 정부,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에너지 기업 등 글로벌 에너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세계 에너지 총회가 행동하는 오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통령님께서 세계 에너지 총회 연설을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대통령님께서 좋아하시는 빙고 그리고 또 회고록을 읽겠습니다.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뜰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며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금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날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울랄랄라 모든 게 맘먹기 달려서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거룩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빙고
회고록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동입니다. 탄핵 사태 이후 이어진 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 이후 재판과 수감 생활까지 세간에서는 나와 검찰의 관계를 악연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악연의 시작점으로는 최동욱 사태가 많이 거론된다. 내가 대통령 당선이던 2013년 2월 7일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와 민간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진태 대검찰청장, 최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을 추천했다. 당시 여권 일각에서는 안창호 헌법재판관이나 김학의 대전 고검장을 추천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추천위에서 선정한 3명의 후보를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임기 말의 정권에서 소집된 추천위가 차기 정부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 것을 두고 주변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는 해도 상식 밖의 일이라고 우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치 인생을 걸으면서 나는 검찰 조직과 특별히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특정 검사 그룹과 친분이 두터운 것도 아니었다. 어디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든지 결정적인 하자가 없고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믿고 지명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먼저 추천위가 추천한 3명의 후보에 대한 주변의 인물평을 들었다. 검사 출신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최 고검장에 대해서 적임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나는 3월 15일 우리 정부 첫 검찰총장에 최 고검장을 내정했고 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4월 4일부터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정권 출범 초반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4월 18일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윤석열 특수 2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특별수사팀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기억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4월 29일 소환 조사했고 4월 30일에는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나는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아직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검찰이 알아서 엄중히 조사하고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관련 보고를 받거나 따로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수사팀이 6월 11일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여권이 들썩대기 시작했다. 전 원장을 공직. 성이 원이었나봐요. 전 원장이. 그죠? 국정원 소속 인사의 정치 관여에 초점을 두는 국정원법 위반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선의 정당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하다는 반발이 상당했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아꼈다. 물론 이 사안이 정말 대선의 정당성까지 건드릴 문제인지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았지만 수사는 검찰의 몫으로 맡겨두자는 생각이었다. 댓글 수사 혼란 터진
댓글 수사 혼란 속 터진 최동욱 혼외자 논란. 그러던 중에 9월 6일 조선일보에서 논란의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다. 최 총장이 2002년 한 카페 여사장과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가 나오기 며칠 전 청와대 내부에서 적지 않은 소란이 일었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 관련 의혹이 공공연하게 거론되자 민정수석실이 약 한 달간 검증에 나선 것으로 기억한다. 보도가 나간 뒤 최 총장 측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최 총장 스스로 9월 6일 오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최 총장 측은 또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배후에서 검찰 흔들기에 나섰다고 업무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배후 세력이 대체 누굴 지칭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마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불만을 가진 청와대 측이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논란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검찰총장 임명 당시 그가 혼외자 문제에 얽히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내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수많은 낭설과 추측, 상대 진영을 향한 분노에 찬 발언이 뒤엉키며 혼란이 이어졌다. 내 생각은 확실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라고 생각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이들이 대가를 치르고 최 총장이 계속 총장직을 수행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던 중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내게 최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검찰총장 내정 전 검증 단계에서 이미 나왔어야 할 사안을 지금 와서 감찰하겠다는 것이 답답하지만 어쨌든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가려보십시오 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9월 13일 최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관에게 진상조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황 장관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에 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논란을 방치할 수 없어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혼외자 터뜨려 최동욱 찍어냈다. 황당하단 말도 아깝다. 그런데 최 전 총장은 이 감찰 지시가 발표된 지 약 50분 만에 사의를 표했다. 원칙적으로는 정식 감찰이 시작되면 사표 수리를 할 수 없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표를 수리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만들어 검찰총장을 찍어낸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표 수리 대신 감찰을 확실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나는 고민 끝에 검찰 안정화를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 나는 고민 끝에 검찰 안정화를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 그렇게 우리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났다. 나는 지금도 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이 의혹을 가려내지 못했는지 안타깝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미 관련 의혹을 공공연한 사실로 알고 있는 이들이 꽤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추천이나 검증 단계에서 해당 의혹은 거론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이 의혹을 사전에 확실히 알았다면 최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올랐다고 해도 당연히 내정되지 않도록 조치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최 전 총장 본인도 고통스러운 일련의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최 총장의 사퇴를 전후로 불거진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막기 위해 최 전 총장의 혼외자 논란을 터뜨린 뒤 찍어내게 했다는 식의 낭설은 황당하다는 말조차 아깝다. 최 총장이 물러난 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항명파동이 일어났다. 당시 윤 팀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영장을 집행했고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무부 검찰 수뇌부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있었다. 이후 윤 팀장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감찰 결과 외압 의혹은 무혐의로 결정났다. 조 지검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취임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나는 윤 팀장의 항명파동에 대해 짤막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완구 총리 임명 직후 터진 성완종 리스트. 2014년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뒤 우여곡절 끝에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이완구 총리가 2015년 2월 1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1호부터 2달도 안 된 시점에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와 관련한 비리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원래 기업가였던 성 전 의원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충남 서산시 서산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자유선진당은 선진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선진통일당이 19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25일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성 전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 됐다. 나는 성 전 의원과는 평소에 많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이었던 만큼 안면이 있는 관계였다. 성 전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의 전후 사정은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이유가 어찌됐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성 전 의원이 숨진 다음 날인 4월 10일 전국을 강타하는 논란이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의 품속에서 정 관계 인사 8명의 실명이 적힌 흰색 메모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수사당국에 의해 공개되면서다. 이 메모지에는 성 전 의원이 로비했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의 이름과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이름이 적힌 이들은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부산시장, 당시 언론에선 서병수 의원으로 추정. 부산시장이 시장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이들 대부분이 소위 친박계 핵심 인사이거나 청와대 요직에 있는 인사들이어서 파장이 매우 컸다. 나는 관련 보고를 받고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리스트에 적힌 인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해명을 듣지는 않았다. 어차피 내가 구두로 확인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사실 여부를 가릴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밝힐 일이라고 봤다. 또 대통령이 내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취하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 지침을 주는 듯한 행동은 삼간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성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메모에 거론된 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발언을 한 육성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더욱 커졌다. 검찰은 2015년 4월 12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문무일 당시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청와대에서 만난 김무성, 이완구 사태 불가피. 이 사태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이는 이완구 총리였다. 이 총리는 어떤 증거라도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그 결백을 주장했다. 당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지만 나는 이 총리의 주장을 믿고 싶었다. 세월호 사태 이후 내가 염두에 둔 총리 후보자 안대희 문창극과 잇따라 낙마해 곤욕을 치렀는데 어렵사리 등장한 이 총리마저 임기 시작부터 암초에 부닥치면 어쩌란 말인가. 하지만 이후 공개된 성 전 의원의 다이어리에서 2013년 8월부터 20개월가량 성 전 의원이 이 총리와 23차례 만났다는 내용이 발견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 총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내 고심이 깊어졌다. 나는 일단 부정부패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년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부패에 책임 있는 자는 누구도 용납하지 않고 정치개혁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예정돼 있던 중남미 순방의 출국 시간을 늦추면서까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4월 16일 오후 3시 15분부터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었다. 당시 김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이 총리의 사태는 불가피합니다 라고 건의했다. 곧 순방을 위해 나라를 비워야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마음이 무거웠다. 순방 뒤 매듭을 짓기로 하고 전용기에 올라탔다. 순방 일정으로 페루에 머물던 4월 20일 이완구 총리는 내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이 일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고 국론 분열과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내각과 비서실이 철저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나는 귀국 후인 4월 27일 이 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당시 순방 기간에 얻은 고열과 복통이 반복됐던 상황에서 마음마저 지치는 듯한 기분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2차례 특사 비판. 나는 사표 수리 다음 날인 4월 28일 김성웅 홍보수석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나는 이 전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타깝지만 사의를 수용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언론의 이목을 끈 것은 내가 노무현 정부 시절 성 전 의원이 2차례 특별 사면을 받은 것을 비판한 대목이었다. 나는 대국민 메시지에서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를 훼손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과 2007년 특별 사면됐다. 내가 대국민 메시지에서 특별 사면을 비판한 것은 당시 민정수석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성 전 의원 사건을 두고 야권에서는 마치 박근혜 정부 전체가 부패한 듯이 공격했는데 정치적 공세에 대한 경고 차원도 있었다. 이후 검찰은 이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다음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혹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1심에서는 이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홍 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총리는 이후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2021년 10월 14일 별세했다. 당시 수감 중에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적겨놓은 유영아 변호사에게 대신 문상을 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성완종 사태는 정부와 정치권의 커다란 후폭풍을 부르며 우리 정부의 정리 잔혹사를 이어가게 한 사건이었다. 이 전 총리 임명을 기점으로 임기 중반부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려 했던 나의 구상도 크게 엉클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가 회고록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조국 부르고 애국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구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라말송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전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이리 보전하세. 회고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 대통령님이 얼마나 힘드셨는가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피켓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Deep State Out. 대한민국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린 위헌 파면 선고를 재조사하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헌법 84조를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왜 탄핵이 된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일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진짜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좀 깨닫게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생각을 그 전직 대통령이라 생각하는데, 헌법상 탄핵당할 죄를 안 지으셨기 때문에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참 한 목소리로 진실을 외쳐야 되는데, 저 헌재를 향해서 2017년 3월 10일 위헌 파면 선고 재조사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압박을 받게 되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건데, 정말 참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하기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진짜 EBS가 와야 됩니다. 전 세계 계엄령이 와야 되고, 진실이 밝혀져야 언론도 다시 딥스테이트들한테서 되찾아와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이 언론이 바로 서야 국민들이 진실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